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청년 이승만의 대표적인 연모 4가지를 키워드로 하여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 세대 원탁회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공개하기 싫은 것 같은데요? 공개합니다. 청년 이승만의 4가지 면모 키워드. 첫 번째, 안 눌러지나요? 개혁가. 두 번째, 연설가. 세 번째, 독서가. 네 번째, 외교가입니다. 이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열띤 토론을 해주실 뜻깊은 청년 대표들을 소개합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해외 청년 교류를 활발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빌드업 코리아 김민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세대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주자 1776 연구소 조평세 박사님 모셨습니다. 역시 청년 세대를 깨우고 있는 바른청년연합 대표이신 울산대 손양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그라운드를 이끌며 유튜버이자 독서가이자 작가인,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드 텔러 최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년 스타일로 모두가 다리 꼬고 시작할까요? 갑시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개혁가 이승만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노년의 이승만은 상당히 보수의 아이콘같이 되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굉장한 진보적 성향을 가진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황선신문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애국 열성의 청년지사다, 아무도 못 말리는 엄청난 개혁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승만과 굉장히 친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젊은 바나나, 사라질 왕조의 장래를 나와 함께 의논했던 반역자였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전기를 쓴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죠. 로버트 올리버는 청년 이승만의 가슴은 개혁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상주의자였고 개혁의 과업을 위해 당장이라도 돌진하고 싶은 청년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평세 박사님, 청년 이승만이 젊은 바나나, 반역자, 개혁주의자였는데요.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이 청년 이승만을 개혁가로 만들었을까요? 예, 저도 그 이승만 대통령 청년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가셨을 때도 한번 탈옥도 하시면서 총을 쥐고, 발표는 안 하셨지만 총을 쥐고 이렇게 탈옥하셨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진취적이고 혁명가셨구나, 개혁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참 닮고 싶은, 젊은이로서 닮고 싶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혁가로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된 것은 배제 확장에서 서재필의 영향이나 또 아펜젤러의 영향이나 또 제국신문, 매일신문 이런 것들을 쓰면서 글을 쓰시면서 개혁 정신을 이렇게 했던 때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의 이 삶 송두리째 개혁가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한성 감옥에서 죽음 앞에 섰던 그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고 또 본인도 고문을 받으면서 정말 신체, 이 육체에 정말 썩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죽음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개혁가적인 그런 세계관의 송두리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개혁은 reformation, 무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이승만이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 인사이트 텔러 최기훈 선생님, 청년 이승만은 도대체 어떤 나라로 개혁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정이 없던 질문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청년 이승만이 꿈꿨던 나라는 방금 어른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개인의 자유는 예배자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꿈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이승만 하면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필수 박사님, 어떤 선교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았고 어떤 사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선교사님들 모든 그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특히 한성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실 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매일 일기를 쓰시다가 일기가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큼 정말 시공을 전폐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다시 일기를 시작하실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복당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펜젤로의 어떤 그런 유산을 이어받아서 감옥에서라도 그 교육 산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효숙 교수께서 잠깐 보여주셨지만은 에비슨 선교사가 제3대 원장님이셨던 제중원 원장이셨던 그분이 이제 상투를 잘라주고 또 감옥에서 이승만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건강을 살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잠깐 나왔지만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전부 다 이승만 게일 선교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러는데 이승만도 역시 세례를 받으러 게일에게 찾아갔지만 게일 선교사가 펜저러를 통해서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햄린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게일 선교사님의 역할이 또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워싱턴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수학하시다가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원래 하셨다가 사실은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유니온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절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계실 때 그때 우연히 만났던 선교사가 어네스트 홀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조선에서도 알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박사과정을 진학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 대학교가 정말 우리가 적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기독교 기반의 어떤 칼뱅주의 정신에 입각한 나라 세우는 그런 것에 프린스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안 가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게 했던 그 어네스트 홀 선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빌드업 코리아, 무너져 있는 코리아 한국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구호를 가지고 청년 운동을 하고 계신 김민아 대표님, 이승만은 어떤 빌드업 코리아,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까요? 네, 다 겹치는 질문이긴 하지만 저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자유가 없던 대한민국에 미국을 통해 공부했던 그런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걸 심고자 했던 그런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까 책 사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승만이 원했던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오는데요. 조평세 박사님이 전문가시긴 한데 제가 잠깐 스틸하겠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게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다. 이거는 그 어떤 정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탈하려고 하거나 빼앗아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네, 이런 정신이지 않을까요? 비엘장.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만의 시대에도 정말 이 빌드업 코리아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를 폭력을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주제인데요. 이승만은 말과 글로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의 두 번째 면모가 바로 연설가 이승만입니다. 이는 평생에 이승만의 전투 방법, 분투 방식이었는데요. 지금도 21세기에서 연설가로 활약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깨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영광 교수님, 실제로 연설을 해보시고 청년들을 막 깨워보시면 좀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야외나 이런 곳에서 연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저도 이제 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고 뭔가 이 문제점을 꼭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도 쓰고 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하고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대학 교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하는 게 많이 생기고, 그게 자체가 교육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막 요즘엔 유튜브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청년 이승만이 이 연설가로 데뷔했던 곳이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그 만민공동회에서 청년 연설을 나서면서 일약 스타와 같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청년 이승만이 만약에 오늘날 21세기에 신만민공동회를 여기서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교수님. 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공부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직접 만족에서 그냥 그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그냥 회의주의, 어차피 우리나라는 답도 없다, 탈조선 하련다, 어차피 답도 없어, 정치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명이라도 깨우고 국민들을 깨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그런 분이었다고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입법 독재,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냈을 거다. 사실상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점령해서 유럽을 피바다로 물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체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포퓰리즘 정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슬러라고 에디슨 사회에서 회장도 지냈고, 유럽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맡았던 시슬러 회장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원자력을 소개를 해줬어요. 원자력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손톱만한 이 플랫에서 이만한 석탄은 4kW라는 에너지를 만들지만 4kWh.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 1200만 킬로와트를 만든다. 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300만 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해안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쯤 그러면 그런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이미 7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2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게 기술이 실현화될 수도 있을 거다, 한국에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원자력을 받아들여서, 물론 자기의 업적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이미 죽고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원전 강국이 되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보급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도 있지만 연금에 대해서만 말해도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 어떤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받게 될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으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낸 돈에 대해서 마땅히 투자 수익 굴려서 받을 돈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만 원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 미래 누군가가 돈 내주겠지, 끝입니다. 굉장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악성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에 지금 고착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래 세대는 아직 잘 모르죠. 관심 없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저번 주에 뭘 넘겼냐면, 대통령이 사라진 사이에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을 더 늘리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상 지금 받고 있는 돈을 심지어 깎지 않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깎자고 했어요. 자동조성 장치라고. 깎아서라도 미래 세대 부채를 줄이자고 했는데 이미 2천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여기서 연금을 늘리자는 그 계약을 국회가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장 지금 미래 세대 지금 앞으로 나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나중에 월급의 40%를 내서 국민연금 다 어른들 받쳐줘야 돼요. 그 연금을 주려면.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말을 했을 거다. 만민공동회에서 지금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탄핵 반대 청년들 튀어나오는 거,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막 목소리 내는 거, 저는 지금 어쩌면 그런 제2의 건국, 이승만의 퀴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미래 세대를 향한 청년 이승만의 고민이 그를 거리로, 장터로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결국에 이 연설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했는데요. 과거는 외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21세기의 대중 연설은 뭐 일반적입니다. 근데 19세기의 연설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승만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연설이라는 방식을 왜 택했을까? 운항 이승만전을 쓴 그 서정주 시인이죠. 이승만에게 여러 번 물어봐서 이걸 썼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지한 일반 민중을 깨워야 한다. 갑신전변 이후 유신당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민중은 민중대로 내버려두고 강제적으로 정부만을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책임있는 사람이 이승만의 이 당시의 연설과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국정원에서 27년 정도 심우하신 이희천 교수님께서 쓰신 소책자를 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께서 그 책자 말고 여러 가지 책을 내셨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책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건 국민 계몽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분께서 지금 탄핵 시국 전에는 과연 행정부가 얼마나 소위 말해 반대한민국적으로 동화되었나, 이것이 궁금했다고 했는데 뭐랄까요,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나머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마저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부터도 이제 수사단을 꾸려서 서로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이건 폭력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천부 인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인 저항권이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다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 대계몽 운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부 이승만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계몽화가 되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독교인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문서를 토대로, 어떤 정신을 토대로 인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해주는 어떤 그 표면적인 어떤 이론적인 도식화적인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북부 이승만께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세웠던 그 나라의 원액, 그 원액을 우리가 뭐 복음적인 차원, 성경적인 차원에서나 또 이제 어른들께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 전 국민이 특히 다음 세대가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지금 공교육계에서는 객관적인 형평성을 잃어서 소위 아주 좋게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양보해서 이승만도 소위 말해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공교육에서 받는 이승만 교육은 과만 확대 해석하거나 아예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교육에 관한 어떤 형평성도 결여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공교육에서 못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풀뿌리적으로만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소시민 개개인들이 열심히 이승만의 정신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150주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다면 김민아 대표님 어떤 메시지를 현재 대한민국에 던졌을 것 같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이 네, 자리에 오늘 자리에 계신다면, 계신다면 일단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멸종되기까지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전 세계적인 전쟁과 역사와 또 공산 세력과 자유 세력과의 어떤 싸움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 우리의 자유가 빼앗겨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탓할 수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말 공산주의를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해라. 특별히 영어 공부하십시오. 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한 외교가였고 또 국제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국제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한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 있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정보가 그 시대 때는 책이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 때는 이제 SNS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국제적인 소식의 대부분은 뭐 뉴욕타임스나 CNN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카피를 하는데 그 언론사들이 뭐 자산운용사들이 소유하는 그런 언론사들의 그런 그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지금에 따지면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젠다를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100% 언론사들이 그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그런 지금 어떤 반자유적인 그런 흐름의 어젠다들을 언론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습득한다면 더 이상은 우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없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계몽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을 믿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서 직접 국제 정세를 공부하고 미디어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국을 찌르셨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오셨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공부해라. 그렇죠. 사람의 말과 글에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지식이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독서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 엄청난 독서를 했습니다. 4서 3경을 유년기에 다 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성 과목에서 서적시를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습니다. 그 독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요. 문명서, 역사서, 또 기독교 관련된 책 뿐만 아니라 시문학까지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독서가가 와 계신데요. 책임 사장님,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서를 보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전제해야 할 것은 이승만은 시대적 천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전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인재의 발탁법을 이야기할 때 I자형 인재가 있고 T자형 인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훌륭한 일을 이제 아주 어떤 위기를 훌륭하게 솔루션을 내고 이런 회사원들 특징이 T자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자형 인재는 깊게 파서 전문성은 갖췄으나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식견이 부족하거나 또 편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고, T자형은 우리 표현으로 이제 얇지만 넓게 아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승만 국부 이승만께서는 얇은 것도 아니고 깊고 넓게 하신 거고, 그래서 감옥에서 그렇게 다양한 독서를 이렇게 책을 섭렵하신 이유가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승만 국부 이승만께서 나라를 세운다는 그 엄청난 어떤 과업이라고 할까요? 시대적 사명의 매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어떤 사상의 겸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꼭 어떤 한 분야에서만 독학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통시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세계관에 의거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전쟁에서 대비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또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과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 통시적 관점으로, 총체적 관점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제 말씀하신 게 기독교 서적을 읽었다라고 이제 현상적으로 넘어가기보다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소위 말해 진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의 인식 체계, 인식론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승만의 어떤 인식 체계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초에 이 온 우주를 창조주가 창조를 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의과학적으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팩트라면 이승만의 평일사회 인식체계가 완전히 뜯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분들께서는 이제 종교 따로, 정치 따로, 뭐 어떤 철학 따로 이렇게 나눠놓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독교인 관점에서 성경의 66권 진리라는 걸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우러서 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신앙적인 열망에 있어서 배제학당에서 머리로만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이 가슴으로 체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어떤 깊이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코드는 T자형 인재 그리고 예배자로서 인식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구 문명적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토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승만 연구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이승만을 T자형 인재로 분석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역시 독서관은 다르네요. 그 훌륭한 성실한 독서가는 훌륭한 작가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열심히 다양한 책을 읽고요. 1904년에 그의 역작 독립정신을 쓰게 되는데요.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또 작가이시기도 한 우리 조편재 목사님, 독립정신을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독립정신, 여기 사실 되게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이승만 연구로서는 거인이신 분들이 앞에 계셔서 사실은 무슨 고시를 치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여기 테스트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정말 독립정신, 여기 이효원 교수님께서도 독립정신의 일장 그 소책자도 이제 써주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정신에서 많은 외교나 역사, 지리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참 저로서는 계속해서 와닿는데, 맨 마지막 문단이 그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게 참,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 거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던 책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이 모든 8가지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교화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교화되어서 정말 깨어서 그것이 바로 이 정부나 이 나라를 맑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손영관 교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죠. 네네, 훌륭한 이승만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독립정신을 100년 전에 그 한글을 이제 현대 한글로 번역하면서 박기봉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조선 왕조 500년간 쓰여진 모든 책들 가운데 최고의 경세서이자 정치 사상서이자 국민 계몽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하고 저는 거의 30살이 돼서 제가 거의 박사과정 졸업할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새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조선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로 독립정신을 5번 넘게 읽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은 진짜 첫 번째 필독서다. 거의 확신합니다. 모든 전공이 되었든 간에 어느 학교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이승만을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독립정신 아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꼭 알려야 된다. 500년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승만 연구를 좀 오래 해봐도 저도 이 정도의 책을 절대 못 쓸 것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청년 이승만의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네, 바로 독립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독립정신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정신을 일깨우고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천 방략이 쓰여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꼈다면 삶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 실천 방략이 담겨 있는데요. 6가지로 정리해 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땅히 세계와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새 법으로 각각 자신의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넷째, 국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넷째, 정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마지막 6번째,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실천 방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네, 이 6가지 중에요.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입니다. 주권을 강탈당하고 있었던 그 엄혹한 현실에서 청년 이승만은 해외로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외교가 이승만입니다. 우리 김이나 대표님은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저는 청년 민간 외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배님이 19세기 청년 이승만이세요. 이 청년 시기의 국제적 경험이 후일과 독립 외교를 이끌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청년 시기의 국제 교류는 한 지도자에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또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청년 시대의 국제 교류는 그 지도자를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를 한국 역사보다 먼저 배웠고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청년 이승만이 이제 국제 관계와 교류를 하면서 배웠던 언어와 문화와 이따 또 질문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 시절에 습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습득할 때 굉장히 스펀지같이 흡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여진 틀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량이 굉장히 어릴수록 더 강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나이에 최대한 많이 배낭여행을 가든 아니면은 해외 유학, 교환학생을 가든 여행을 가든 가까운 일본이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적으로 제가 이제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이게 사실 지금 요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도 해답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겸손하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제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서양권에서 생활을 하거나 그냥 서양권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기까지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위기에 놓여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도움을 바라기 이전에 이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서 개몽이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 그 자유가 지켜질 만한 토대가 이미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어제 사실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 후보인 시절에 이제 대한민국의 해방을 서약을 받으러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드로 윌슨 대통령 후보가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미국 국민들 여론들의 마음의 서명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특성, 누군가 한 사람 어떤 강대국을 이끄는 리더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청년 시기에 우리가 국제 관계나 이런 어떤 외국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시야가 넓혀진다면 어떤 외교적인 시야 또한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예를 보면 그 고빙사가 미국을 갔을 때 한복을 입고 가서 저렇게 대통령에게 큰절을 올리는 사진 일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에 미국을 처음 가면서도 저렇게 외교가 걱정을 하고 갔어요. 물론 빌려 입은 겁니다. 그만큼 외교하는 상대국의 문화와 또 그곳에 있는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승만은 저 시기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큰 울타리를 쳐주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한미 관계 여러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미 관계의 개선 방향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정말 자유를 사모하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배신감, 일본이랑 했던 미량,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생각하는 시야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그 작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제 정세와 또 미국이라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를 이끄는 패권 국가로서의 그 시야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는 미국이 저지하됐던 큰 세력이 러시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일본에게 대한민국을 다스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의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미국이 그렇게 결정했어야 됐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네,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라고 미워하고 이제 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치, 우리가 작은 나라, 협소한 나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바라보는 국제적 시야를 넓혀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나오는 언론의 뉴스들과 또 미국에서는 요즘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전달되는 그 놀이터가 있어요. 바로 뉴욕타임스도 아니고 팍스뉴스도 아니고 X입니다. 그래서 X로 들어가셔서 지금 미국 현재 내각 정치인들의 이름만 다 팔로우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조 로건이라는 팟캐스터가 있고요. 터커 칼슨, 벤 샤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세 가지만 기억하셔서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공공적인 외교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론을 사라. 그러려면 대한민국 여론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집회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보는 X의 그 화면 위에 딱 떴을 때 미국 사람들의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꼭 어떤 정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하는 그 일 하나로 미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수해준 그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조편세 박사님. 다음 세대에게 바로 또 미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를 보여주고 또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경미단으로 갔다 오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경비단 작년에 53명의 청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 지역,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여기도 몇몇 와 계신데요. 올해도 이제 2번 이끌고 갑니다. 내년에는 250명을 데려가려는데요. 전 세계를 하나 해서. 왜냐하면 내년이 1776년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250명을 데리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 그 궤적, 지적인 궤적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적인 경험, 이런 궤적들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작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헌정 위기가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건국 아버지 대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역시 우남 이승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미단뿐만 아니라 많은 이승만을 알고 또 제대로 기억하는 그러한 행사들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다음 세대들, 초등학생들도 와 있고 6개월 된 아기도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이승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역시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시면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늘 청년 원탁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어떤 지생하는 리더십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는 봤을 때 뭐 회사를 가더라도 그렇고,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이런 효과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만연한 세대가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라고 뭔가 느낍니다. 뭔가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았죠.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과연 정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미국에 그럼 정착해서 거기서 뭐 교수가 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분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독립운동 하다가 겨우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잖아요. 그 자발적인 헌신. 그걸 보고 그 다음 세대한테 내리사랑이 가가지고 그것들이 또 이런 가치가 이어지는데, 지금 청년들이 느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왜 어떤 청년들의 이런 지지가 막 있냐,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있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통령 측을 걸고 그래도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 측에 걸고 저걸 한다고 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연금 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 너희들 모르겠고 일단은 나 먼저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됐든가 일단 표부터 받아서 내가 일단 정치인이 되자,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래도 이번 어떤 계엄과 이런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희생해야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민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더 코리아라는 단체 왜 만들어서 하겠어요? 저는 지금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평세 박사님도 제가 알기로 교수로도 부른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왜 1776 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깨우고 있는가?
책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고, 우리가 저는 지금 뭐 모든 연령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희생하는 거, 내가 먼저 내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규훈 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국에 너무 암울하고 힘들어서 여기 계신 이영훈 교수님께서 쓰신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혼자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라 만들기라는 그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이 단번에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민주화, 산업화 뭐 이런 단계별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다시금 습득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건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50주년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건국 77주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뒤면 건국 80주년인데 이걸 40년 단위로 쪼갰을 때 이제 건국하고 나서 40년 뒤에 1988년 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한국을 알리게 되는, 그리고 나라 만들기 어떤 1단계가 거시적 1단계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책에서는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앞으로의 40년을 더했을 때 지금 77주년인데 그러면 80주년을 꿈꿨을 때 지금이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것 같아 보이나 어떤 의미에서 축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개 목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틀린 축,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전 국민이, 특히 다음 세대가 메타인지적으로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미한 무브먼트가 결국은 위기인 것 같아 보이나 80주년을 향해 갈 때 대한민국이 국부 이승만께서 꿈꾸셨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바톤이 이어져서 정말 멋진 나라로서 전 세계에 발돋움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인도 태평양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북중러의 어떤 공산 사회주의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창으로서, 그리고 21세기 대번영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을 향해서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아 대표님. 네, 일단은 150주년 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이 행사가 저에게 너무 뜻깊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도 청년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풀뿌리 운동을 하는 게 바로 빌더 코리아인데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저를 너무 과분하게 청년 외교가라고 불러주셨는데요. 공공 외교의 영역이 정말 크다는 걸 제가 깨닫고 미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막 그게 시작이 되면서 별거 없다. 그냥 트위터, X 활동 잘하자. 그리고 직접 미국 정치인들이 가는 그 행사 장소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왜냐면 그곳에 가면요 제가 느낀 게 중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난 4, 5년 동안 제가 MQ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작게 운영하면서 취재하려고 갔는데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현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안타깝게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그곳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던 기회를 얻게 됐었는데 진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저희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믿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저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지금 외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양쪽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들,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시국이 미국에 잘 전달되게끔 하기 위한 수많은 청년 외교가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승만 대통령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부끄러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우리가 너네들을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담대한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멘트를 우리 조pon세 박사님께도 밀리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마지막 멘트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일어났을 때 저녁에 우리 국민의 근본 목표,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신 그 근본 목표라고 설정하신 거예요. 바로 북한 동포들의 해방입니다. 북한의 국토와 또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근본 목표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내용을 겪고 있고 사실상 70년째 사실 건국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북한 동포가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동포의 해방을 목표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년 신진 이승만 연구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그 비난을 당합니다. 정치 외교와 공부에서 이승만 연구를 왜 하냐, 바보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용기가 납니다. 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지금 이 청년분들이 이승만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문남 이승만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또 연구자들은 착실히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약속하죠? 네, 다 같이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부를 마치고요. 5분 후에 우리 또 미래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원탁회의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